40살을 누군가는 두 번째 20살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인생의 커다란 굴레에서 40살이라는 시점이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40살을 2로 나눠서 두 번째 20살이라고 일컫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오늘 두 번째 20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올해 43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지 깽깽이 나이긴 한데 뭐 그랬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우리 해철이 형의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신해철 3집이고 그가 작업한 영화 음악 앨범이죠. 정글 스토리의 OST입니다. 어두운 하늘이 지나고 새로운 하늘이 다가온다라는 8글자의 한문이 아로 새겨진 재킷 표지는 마치 해철이 형의 작은 키와 굉장히 짧은 숏다리가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변형되고 기형적으로 드러낸 비주얼 때문에 더 매력적이기도 하죠. 공중부양을 하는 오토바이도 사실 일본어긴 한데 모터사이클, 오리지널 스코어 from 정글 스토리, 그리고 신해철의 정글 스토리라는 제목의 표지가 보이는 신해철 형의 해철이 형의 3집입니다. 이때가 생생히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뭐 한창 신해철 바였고 우리나라 로크메탈, 그리고 뭐 메탈리카와 드림시어터, 뭐 머털리 크루, 건셀로지스 등 판테라도 끼워줍시다. 크래쉬도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안흥찬 형의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매일 보시는 조선일보의 어느 날 광고가 뜨더라고요. 뭐 신해철 영화음악, 김창완 등등 해서 정글 스토리, 뭐 한국의 록,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일간지 하단 5단 광고 하단에 영화 광고는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멀티플렉스나 어떤 전산망으로 관객을 집계가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관 개봉이 굉장히 줄을 잃었고요. 뭐 다이아드를 보기 위해서 단성사를 가고 로보캅을 보기 위해서 서울국제관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튼지간에 이 영화는 명보극장 단관 개봉으로 시작을 했고 저는 그 광고를 봤죠. 그리고 광고의 맨 아래 문구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개봉하는 첫날과 이튿날,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조조 관객 선착순 30명으로는 OST 앨범을 증정을 한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아마 목요일인가 개봉을 하고 있어요.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요일도 개봉을 하고 있고 변칙 개봉 등으로 뭐 유료 시사회 등을 통해서 월요일날 개봉하는 영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작사, 배급사, 극장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극악무도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토요일날 개봉을 했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늘 제가 영화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고 표현하는 마치 수과도 같은 우리 이문세 형의 돈 500원이 아쉽다고 봤던 조조 영화들, 그 당시엔 조조 영화 바들이 있었죠. 500원 크죠. 영화 보고 나와서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고 영화 보면서도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토요일은 좀 일정이 안 됐고 개봉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 조조 영화로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극장을 혼자 가는 걸 좋아했던 시절은 사실 20대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극장을 혼자 가? 점점점.
물음표 돌기쯤 되던 시절이었어서 저에게 퀸을 알려준 친구와 함께 여기서 퀸은 누구나 알듯이 프레디 머큐리의 퀸입니다. 뭐 브라이언 메이나 기타 멤버들에게 미안하지만 뭐 걔들이 저한테 미안할 건 없겠, 서운할 건 없겠지고. 그래서 일요일날 조조영화로 명복장을 찾았고 14번째가 15번째로 입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배 앨범을 손에 쥐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명보극장은 음향이 좋은 극장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서울극장은 뭐 지금의 멀티플렉스가 길바닥에 담배꽁초처럼 밟혀질 정도로 흔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의 멀티플렉스는 서울극장밖에 없었어요. 단성사는 단관 기준으로 좌석이 좀 많았고 대한극장인 화면이 컸고, 서울극장은 멀티플렉스 3개관이 있었고 피카디리 허리우드 뭐 아세아 스카라 국도 다 나름의 매력이 있었죠. 그 와중에 명보는 어찌 보면 그 당시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었던 극장의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극장이기도 했고, 제 기억에 맞다면 2개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은 뭐 2002 월드컵 때문에 더 유명해졌고 뭐 트로트고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의 사회자 혹은 뭐 다큐멘터리의 내레이터, 중간중간 배우도 하고 뭐 아무튼지간에 이제는 뭐 단순한 로커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윤도현이라는 배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해철이 형이 표현한 것만큼 저도 존경하 없는 대김창한 형님이 그를 키우는 극중 매니지먼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홍준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떠한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한 몇 년 일했었는데 그 당시 함께 일했던 프로그래머 형님께서 이 영화에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하셨고요. 사실 영화는 별거 없어요. 시골 촌동네 사는 노래 좋아하고 록 좋아하는 산머슴 하나가 서울 와서 로커가 되고 데뷔를 하고 싱글과 앨범을 발표하고 반짝 인기를 구하지만 결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록은 빠이빠이 안녕 그런 거죠. 맥주를 한 3시간 마시다가 녹음을 하려니까 하품이 나오네요. 근데 영화는 말을 합니다. 그곳은 정글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들은 정글이고 록이든 뭐든 다 정글에서 그냥 아우성 부리는 몸짓이다라는 대전제가 있죠. 유토피아, 해피엔딩 이런 걸 기대하면 볼 필요도 없고요. 어떤 기승전결이나 문맥상 어떤 소설의 구성적으로 절정이나 어떤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어진다는 걸 기대한다면 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윤도현 굉장히 어리고요. 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피부 때깔 나고요. 연기 엉망이죠. 윤도현이 연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윤도현에게 연기를 시켰으니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영화 속에 해철이 형도 나오고요. 강원 음악평론가도 나오고요. 뭐 제게 있어서는 하얀 거탑에서 가장 연기를 잘한, 우리 명민형보다도 연기를 잘한 김창한 형님께서 그나마 영화를 지탱해주고 계시고요. 이제는 은퇴한 지도 너무 오래된 조영원 누나가 약국의 약사로 등장합니다. 제가 역대급 미녀로 꼽는 배우들이 몇 명 있는데 뭐 1위가 김성희 누나, 2하 베스트 3로는 뭐 최수지 누나, 그리고 우리 원미경 누나. 우리 원미경 누나도 나한테 누나예요. 그리고 베스트 5 안에 이 조용원 누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때는 좀 배신감이 컸어요. 뭐야? 아니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1집도 그렇고 나에게 쓰는 편지 2집도 그랬다고 치고 넥스트 활동까진 좋다고 쳐. 근데 갑자기 솔로 앨범을 발매한데 너무 좋았거든요. 해철형의 솔로 앨범 마치 그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비유 안 했지만 지금은 비유할 수밖에 없지만 자우림의 김유나 솔로 앨범 같은 느낌이었는데, 잉? 영화음악이라고? 그럼 결국은 10개 정도 되는 앨범 트랙에서 반 이상은 스코어겠네. 아니나 다를까? 앨범을 좀 봅시다. 총 9개 트랙이 있고 다행히도 메인 테마와 일부 곡 빼고는 해철형의 개인 앨범과도 같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천편일률적인 서사에 기반을 둔 리뷰는 굉장히 혐오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이나 좋아하는 콘텐츠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고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자면 1번 트랙은 메인 테마 from 정글 스토리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중한 일렉 기타의 인트로와 스트링 현악으로 오버랩되는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요. 이번은 지금 이 컨텐츠를 녹음하고 있는 BGM으로 나오고 있는, 들리진 않으시겠지만 내 마음은 황무지입니다. 산울림 앨범에 있는 산울림의 막내 드러머인 김창훈 형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사이키델릭이라 그러죠. 1970년대에 굉장히 주를 이루었던 음악 장르의 한 장르인데 뭐 정신이 혼미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조플린 누나나 도어즈 형들 사실 내지르고 샤우팅 범람하는 로크메탈보다는 오히려 사이키델릭이 훨씬 더 중독성은 강해요. 즐겁죠. 그 무구같이 있게 깔리는 신디사이저와 블라블라블라. 이 노래를 우리 해철이 형이 또 드라마틱하게 리메이크를 했고요. 3번 트랙은 절망의 가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건 노래방에서 부를 수가 없는 이 노래 정말 이 배경 얘기가 많은데 이 노래를 처음 그 당시 노래방에서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를 저 새끼 뭐야 씨발 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노래는 사실 노래방에서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죄악이죠. 오죽하면 옛날에 해철이 형이 그런 인터뷰도 한 거 저는 기억이 나요. 해철이 형의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 제발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좀 만들라고. 아니 내 친구가 신해철이라고 자랑하는데 신해철 노래방에서 부를 수가 없대요. 점점점. 근데 이 절망에 관해는 결국 나중에 어떤 급으로까지 제가 승화를 시켰냐면 형, 야, 땡땡아, 나 그 노래 좀 불러줘 하면서 제가 신청곡을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진중한 가사, 파이프 오르간의 그것과도 같은 묵직한 베이스. 그러니까 이 베이스는 우리 일렉 기타 옆에 있는 베이스 기타의 베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이 있어요. 사실 해철이 형 노래는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또 한 몫을 하잖아요. 찾아서 한번 가사를 보보신다면 한편의 시와도 같고 왜 이 노래의 제목이 절망에 관하여인지 바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질 겁니다. 4번 트랙은 1번 트랙과 마찬가지로 메인 테마 from 정글 스토리 파트 2입니다. 우리 동유리 형아의 피아노 솔로가 아름다운 곡이고요. 5번 트랙은 제가 약 10년 가까이 백수처럼 살던 시대를 해철이 형이 잘 알았는지 백수가라는 노래의 제목의 노래고요. 6번 트랙은 이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에서 랩을 하던 여자 누나들이 신랄하게 fuck you를 보이면서 모자이크, 강제 모자이크가 씌워졌던 아주 가끔은 이란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시대를 앞서고 있어요. 제 3자의 관점에서 보는 나의 입장? 왜 내가 남의 눈치를 의식해야 돼? 난 나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니들한테 피해 안 줬잖아 씨발. 내가 내 멋대로 살겠는데 왜 내가 니들 눈치를 봐야 돼? 좀 전에 얘기했나? 술 취했나? 그러니까 아주 가끔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굳이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살면 남은 인생이 아깝잖아 씨발 이라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7번 트랙은 정글 스트럭트라고 해가지고
이어지는 정글 스토리의 메인 테마의 연장이고요. 특히 이 7번 트랙의 마지막 가수였어요? 중간에 조용원 누나의 코멘터리도 있고, 또 극중 윤도현이 소극장 공연에서 말하는 마지막 멘트가 또 고스란히 트랙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 마지막 곡이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굳이 이걸 흉내내고 싶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8번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절명의 가나요와 박빙이긴 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사얘기된 절명의 가나요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적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신랄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꿰뚫고 있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70년대의 받침인데요. 우리 김재규가 11.6 때 박정희를 죽이고 맞이한 희망의 시대, 10월 26일이니까 뭐 쭉 이어질 줄 알았죠, 사실은. 근데 한 반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군부 정권이 모든 세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드라마틱함은 해철이 형이 너무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 약간 기분 나쁘게 바라보자면 너무 의도적이라서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이런 효과나 설정들을 과연 우리나라 뮤지션들 중에서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바라본다면 결국은 해철이 형밖에 없다라는 궁극적인 결론에 다다르죠. 이제 막 시해도 아니지, 이제 막 뒤진 박정희에 대한 대한뉴스로 시작을 하는 노래는 미니스커트 단속과 장보활 단속, 그리고 우리가 그 시절에 왜 그것들을 옳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노래가 채워지고요. 노래가 끝날 때 다시 등장하는 그 시대의 사운드는 얼마 전에 뒤진 어떻게 그 사람을 담아낼지 모르겠지만 뭐 앞에 박정희도 얘기했으니까 전두환이에 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사운드로 맺습니다. 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해요. 뭐 죽을 때 무덤으로 갖고 갈 CD가 뭐냐, 뭐 이런 블라블라. 저는 감히 해철이 형 노래 중에 베스트를 꼽자면 1위는 감히 뽑을 수 없겠지만 베스트 3 안에 이 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뽕짝의 필로 음악을 하고 대중들의 환호에 보답하는 시츄에이션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에 급급한 연예인들 혹은 가수들, 모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해철이 형이 보여주는 나름의 시사성과 사회적인 책무가 녹아든 트랙이 바로 이게 아닌가, 70년대 마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랙은 앞서 이어진 정글 스토리의 테마 멜로디 라인에 그저 걷고 있는 거지라는 담담한 해상조의 가사들로 채워진 노래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좀 기네요. 오늘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뭐라 그럴까, 뭐 단순히 해철이 형이 지금 죽어서 없기 때문에는 아니고, 살아있다 한들 또 그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과거에 마주했던 것과 다른다 한들, 우선 중요한 건 이 앨범 자체를 음악적으로 평가하자면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앨범이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누리는 어떤 다양한 컨텐츠들 중에서 이러한 지점들을 언급하는 컨텐츠가 과연 있는가라는 희소가치성에서 또 단연 돋보이는 앨범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술 몇 잔을 마시고 이 앨범을 들으니까 18살 고2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 뒤로 18살 그 당시 살아왔던 시간만큼을 더 살고도 또 7년을 더 살았는데 여전히 해철이 형 음악을 듣고 록키드 메탈키드로 살고 있고요. 좋아하는 영화는 100번을 넘게 보고 좋아하는 앨범을 1000번을 넘게 듣고 좋아하는 책도 비록 2권에 지나지 않지만 100번을 넘게 읽고 있습니다. 500원을 아끼려는 건 아니지만 조정아가 제일 좋고요.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최소한 해철 형의 트랙과 제가 그동안 불러왔던 트랙들은 원곡과 굉장히 흡사하게 부르기도 하고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때 꾸었던 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굳이 반드시 꼭 기필코 실현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실현이 막상 안 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자평을 해도 아깝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벌 떨 만큼 무서운 코로나의 시국이지만 우리는 각각 이 앨범을 관통하는 키워드처럼 그저 걷고 있는 거죠. 마지막 트랙에 있는 해철 형의 가사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곧 해는 저물 테고 꽃다발 가득한 세상의 환상도 오래전 버렸으니 또 가끔씩은 굴러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난 아직 이렇게 걷고 있어. 정글 스토리입니다.